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이 올해 처음으로 1%대에 들어설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국 경제 한마디로 경고등이 켜졌다는 분석입니다. 또 IT 공룡으로 불리던 카카오가 이른바 경영 리스크로 인해서 창사 이래 가장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오늘은 김광석 한양대 겸임 교수와 이런 얘기 해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이 올해 처음으로 1%대에 들어설 거다 이런 OECD 전망이 나온 건데 네. 잠재 성장률 뭐 뉴스를 통해서 익숙한 단어이긴 한데 또 피부에 이렇게 와닿는 또 용어는 아니고요. 네, 피부에 와닿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사람으로 치면 체급에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체급. 앵커님의 체급을 고려하면 네. 식사량이 그래도 뭐 한 공기 정도 드시겠지. 네. 근데 저같이 이제 헤비급이라고 한다면 두 공기는 드시겠지. 이런 기대를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 체급값도 못한다. 뭐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네. 넌 등치값도 못하냐. 마치 실제 이 정도 헤비급 체격이면 그래도 식사량을 두 공기는 뚝딱 할 줄 알았는데 반 공기도 못 먹는다. 그러면 체격값도 못한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 나라 경제의 산업 구조, 경제 구조, 혹은 인구 구조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이 정도는 성장할 수 있지 않겠어? 이 정도의 성장률을 보이지 않겠어? 하는 그 기대치가 바로 잠재 성장률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밥은 제가 더 많이 먹을 수도 있습니다. 체급과 달리. 뭐 아무튼 사전적으로는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최고의 노력을 할 때 얻을 수 있는 그렇죠. 최대의 성적치, 그렇습니다. 또 한 나라의 미래를 좀 보여주는 경제 지표 뭐 이렇게 맞습니다. 나와 있더라고요. 자,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이 올해 처음으로 1%대 떨어지는 데 이어서 내년엔 지금 1.7%도 떨어질 수 있다 이런 네. 전망이 나왔는데 네. 2%에 이제 못 미치는 거는 이게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자, 일단 지금 말씀 나누는 것은 잠재 성장률 그 자체가 줄어든다.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를 들면 헤비급이던 사람이 미들급으로 바뀐다. 그렇게 기대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실질 성장률이 지금 1.4%인데요. 올해 성장률이. 근데 잠재 성장률을 밑도니까 뭐 경기 침체에 부합한다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잠재 성장률 자체가 둔화된다 그러면 그냥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성장률 자체가 떨어지는 거야. 저성장이 고착화되게 되고 있구나. 이렇게 해석해 볼 만한 그런 지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있다. 그런데 왜 네. 미국은 지금 1.9% 전망이 나오거든요. 네. 미국보다 낮아지고 있어서 우려한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이 소위 뭐 GDP 규모가 큰 나라들은 선진국들이라고 보통 볼 수 있겠는데. 경제 대국? 그렇죠. 네. 그런 나라는 성장률 자체가 기대할 만한 성장률 자체가 얼마 안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아직도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국가인데 네. 근데 성장률이 기대할 만한 성장률 자체가 그냥 둔화된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앞으로 저성장이 더 고착화되고 소위 좀 극단적으로 표현해 보면 잃어버린 20년 오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걱정이 들 만한 잠재 성장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요약해 보면 잠재 성장률, 경제의 규모가 커질수록 좀 점진적으로 낮아지는 게 통상적이고 네. 또 우리나라가 옛날처럼 과거처럼 고속 성장을 할 수는 없겠지만 또 성장 동력이 너무 빠르게 식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저성장 하면 또 떠오르는 게 저출생 고령화로 인한 네. 또 생산력 저하인데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잠재 성장률이 예를 들어서 2%였는데 네. 이제 1.7%로 떨어진다라고 하면 이 1.7%의 성장률을 구성하는 기본 구성 요소들이 있을 거예요. 네. 자, 조금 어렵지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세 가지로 구성이 돼요. 하나가 노동 투입입니다. 두 번째가 자본 투입. 마지막 세 번째 좀 어렵습니다. 네. 총요소 생산성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 세 가지를 우리 경제학에서는 세 가지를 더해서 경제 성장 그 잠재 성장률의 기여도를 구분하는데 네. 근데 첫 번째 지금 말씀하신 게 노동 투입과 관련해서 인구가 감소되고 특히 인구 중에서도 생산 연령 인구 만 15세에서 64세 인구는 더 강하게 줄어들고 네. 고령화되고 있다 보니까 노동 투입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기대할 수 없겠죠. 네. 그러니까 그렇다고 나머지 요소가 괜찮는가? 그러니까 노동 투입은 계속 줄어들겠구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면 자본 투입은 어떨까? 이렇게 저성장이 고착화되면 해외에서도 직접 투자를 유입한다든가 기업들이 신규 사업 진출해 볼까? 투자를 아껴요. 네. 그러니까 잠재 성장률이 크게 둔화되는 그 배경이 바로 인구 구조의 변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어려움의 총 요소 생산성은 어떤 건가요? 네, 총 요소 생산성은 상대적으로 예를 들어 기업이라고 해볼게요.
그 기업이 노동 투입도 중요하고 자본 투입도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는 그 기업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경영하는가. 예를 들어 경영 시스템이라든가 R&D 수준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도 고도화할 필요가 있겠죠. 우리가 지금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어쩌면 유일한 수단이라고 한다면 네. 총 요소 생산성이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R&D 기술을 좀 끌어올린다든가 아니면 우리 국가 전체의 어떤 경영 철학을 또 기업가 정신을 또 배양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끌어올릴 수는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아무튼 이런 지표를 토대로 언론에선 우리 경제 기초 체력이 약화돼서 네. 활력이 없는 경제가 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당국자들도 경기 침체기가 맞다 이렇게 진단을 네. 했거든요. 네. 제가 매년 그 경제 전망서를 발간하고 있고 그러니까 작년 이맘때도 2023년 경제 전망서를 발간했었겠죠. 네. 그때 2023년은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전망을 했었고요. 근데 그 경기 침체의 정의가 무엇이냐? 잠재 성장률을 밑돌면 경기 침체입니다. 그러니까 잠재 성장률, 우리가 기대할 만한 성장률을 채 오지 못한다. 이 정도 등치면 밥을 그래도 2공기 먹을 줄 알았는데 네. 1공기밖에 못 먹네. 그게 경기 침체인 거예요. 네. 예, 지금 23년 경제가 경기 침체입니다. 부디 하나 제가 구분해 드리면 네. 경제 위기와 경기 침체는 구분하셨으면 좋겠다. 경제 위기와 네. 경기 침체. 예. 경제 위기는 역성장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어요. 전년도보다도 GDP 규모가 오히려 줄어드는 현상입니다. 팬데믹 경제 위기 때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0.7%였으니까 네. 지난해보다도 GDP 규모가 줄어드는 거예요. 이게 경제 위기급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경기 침체는 여전히 성장하긴 합니다. 올해도 작년보다는 GDP 규모가 1.4% 증가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냥 잠재 성장률을 밑도는 경기 침체 국면이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상상하시기에는 경제 위기는 V자 충격, 경기 침체는 L자형 경기 침체. 이렇게 그림 그리시면 조금 더 경제가 이해하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L자형 경기 침체. 네. 조금 전에 그러니까 잠재 성장률보다 성장률 낮을 때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네. 올해가 1.4%잖아요. 그렇습니다. 잠재 성장률 1.9%. 숫자로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잠재 성장률이 1.9% 혹은 2% 정도 된다고 가정하시면 좋겠고요. 네. 근데 그걸 훨씬 밑도는 성장률, 1.4% 성장률이니까 예. 우리 한국 경제는 올해가 경기 침체 국면이고요. 네. 제가 또 명확하게 요거까지 설명드리겠는데요. 네. 이 GDP 통계가 계산된 이래로 한국 경제가 4번의 경제 위기를 맞이했었어요. 예. 하나가 1980년 5일 쇼크에 따른 충격으로 역성장했고요. 마이너스 1.7%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IMF 외환 위기 때 역성장했죠. 마이너스 5.1%. 네. 그리고 세 번째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네 번째가 팬데믹 경제 위기 마이너스 0.7% 역성장. 근데 이 네 번의 경제 위기 때의 성장률을 제외해 놓고 보면 23년 성장률 1.4%가 가장 낮아요. 정말 경험해 보지 못한 수준의 경기 침체다. 이렇게 가정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다시 활력이 생겨야 할 텐데 네. 지금 보면 미래에 대한 비전, 정책이 좀 정부 선에서 네. 없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네. 하락 구간으로 들어간 잠재 성장률 다시 끌어올리려면 어떤 네. 좀 방안이 있을까요? 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잠재 성장률을 구성하는 게 세 가지니까 그러면 노동 투입을 늘릴 수 있을까? 좀 어렵다고 보여지잖아요. 네. 당장은 또 어렵고요. 저출생과 또 연결되니까. 예. 그리고 이건 저성장 고착화되면 자본 투입을 또 적극적으로 늘리게 하기는 어려워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총 요소 생산성입니다. 네. 근데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기업들도 뭐 경영 효율화를 만든다든가 뭐 이런 인사 뭐 채용 절차나 이런 것들 다 효율적으로 만든다든가 하는 것도 역시 GDP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근데 정부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저는 R&D 예산 지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무슨 말이냐? 그 가게나 기업은 어제와 오늘만 가지고 고민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정부는 해야 될 일이 저는 개인적으로 내일을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경제가 이 잠재 성장률 둔화를 떠안고 그냥 계속 가는 것이 아니라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강점인 기술적 영역,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 로봇, 자율주행, 전기차 이런 유망 산업에 R&D 예산을 더 투입해서 그런 기술력을 더 보강하고
유망 산업을 우리가 계속 쥐어잡아 나감으로써 계속 새로운 유망 산업으로 도전해 나감으로써 우리는 이런 잠재 성장률 둔화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총 요새 생산성과 관련되고요. 네. 그래서 지금 예산안이 아직 통과되지 않은 상황이니까 12월까지 이런 여러 국민적인 의견들이 많이 반영돼서 우리나라가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데 이런 이야기가 좀 뒷받침이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큰 그림의 경제 진단해 주셨는데 다음은 네. 카카오 얘기입니다. 사실 기업의 어떤 사법 리스크 뉴스는 뭐 저희가 가끔 보도를 합니다만 그렇게 와닿는 뉴스가 아닌데 카카오 같은 경우는 우리 일상을 네. 워낙 파고든 기업이기 때문에 국민들, 시청자분들 관심도 좀 높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나연수 기자가 지금까지 어떤 조사 과정을 좀 설명해 줬습니다만 네. 자, 금융감독원 조사를 김범수 전 의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15시간 넘게 받았습니다. 맞습니다. 의혹부터 한번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일단 SM 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정 의혹 이렇게 분류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하이브와 이 SM을 인수하는 것을 가지고 전쟁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카카오가 SM 인수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때 2,400억을 투입해서 네. SM 주가를 의도적으로 끌어올렸다라는 의혹이 한 가지가 있고요. 또 자산운용사죠. 원아시아 파트너스와 공모했다는 의혹도 또 한 가지가 있고요. 또 금융당국의 주식 대량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이런 쟁점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금융감독원 조사를 현재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금감원 소환돼서 고강도 조사를 받았는데 카카오 하면 이제 공동체 자율 경영 체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창업주가 이제 구속이 된다 하더라도 당장 경영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다 이런 해석이 많은데 네. 자, 카카오의 위기는 주가로 또 고스란히 반영이 되고 아까 신저가 얘기도 취재 기자가 얘기를 해줬고 네. 투자자들 좀 피해도 우려되고 있고요. 어떤 파장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주가가 떨어지면 그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들에게 직접적인 손실을 가져올 수 있겠죠. 한때 이 카카오 주가가 16만 500원이었습니다. 당시는 우리 이 시가총액 기준으로 서열을 내리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다음 3위까지도 갔었던 네. 3위, 4위 요 정도를 몸들었던 그런 기업인데 지금 많이 떨어져서 37,500원 요 정도까지 떨어졌었고요. 오늘은 좀 반등해서 39,600원인데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주가는 실질적으로 경영에 문제가 있나 혹은 실적에 문제가 있나가 아니라 이런 소위 창업주가 이런 법적 분쟁에 있게 되면 당연히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죠. 심리적으로 투자자들이 떠나겠죠. 그러니까 떠나면서 어제 37,500원 선까지 떨어졌었습니다. 그랬다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체 자율경영 체제니까 이 창업주의 어떤 법적 분쟁이 있다 하더라도 네. 실제 경영에는 문제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여론이 또 확대되면서 다시 주가가 나름 큰 폭으로 4.35% 정도 반등하는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아직 좀 더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혐의가 사실로 굳어질 경우 네. 특히나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최대 주주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다고 했는데 아까 네. 이복현 위원장이 법인 처벌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거든요. 그 대목과 좀 그렇습니다. 연결해서 봐야 되죠. 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네.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여러분 아마 은산분리 원칙이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이게 대원칙이에요. 은산분리는 다른 말로 산업자본이 은행자본을 보유할 수 없다라는 게 은산분리예요. 네. 왜냐하면 산업이 은행을 아예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면 은행을 통해서 마련한 자금을 자기 기업에 유용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막기 위한 원칙입니다. 근데 이렇게 인터넷 전문 은행에 한해서 네. 은산분리 원칙을 완화시켜 준 거예요. 그래서 산업자본이 인터넷 전문 은행의 경우에는 예. 지분을 더 많이 보유할 수 있다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인터넷 전문 은행 법 안에는 네. 한도 초과 보유주의 요건이 있는데요. 그 요건을 잠깐 설명을 드려본다면 네. 최근 5년간의 이 금융 관련 법령 위반이 있거나 조세범 처벌법에 또 저촉이 되거나 그밖에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 공정거래법 주로 이제 경제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라고 한다면 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그러면 인터넷 전문은행을 이 소유할 수 있는 지분을 산업자본이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박탈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창업주가
법적 문제, 혐의지만 이게 혐의가 드러날 경우라고 한다면 법적 처분이 드러난다, 처벌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역시 대주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상황이라고 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만 여기서 한 가지 남은 게 뭐냐면 예. 이 카카오라는 법인체와 창업주라는 개인을 분리할 것이냐. 근데 양벌 규정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양벌 규정을 적용해서 창업주의 과실을 이 법인의 과실로 인정해 나간다면 이런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지분을 잃을 수 있게 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시간 2분만 더 쓰고 두 네. 개만 짧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카카오뱅크 얘기 나오니까 그러면 거기에 계좌를 갖고 있는 분들 나는 어떡하지 이런 고민 되실 텐데 어떤 네. 파장이 있을까요? 네, 파장은 분명히 있고요. 만약에 혐의가 있다로 결정이 내려지거나 네. 특히 카카오뱅크 소유 지분을 이제 배제받게 되는 그런 특히 공정위 처분이 남아 있거든요. 공정위에서 기업결합 심사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기업결합 심사를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또 한 번 카카오 주가는 흔들릴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이슈들을 모니터링하시면서 투자 의사 결정에 좀 참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 제가 시작할 때 우리 일상을 파고든 기업이라고 했는데 바꿔 말하면 카카오의 그동안의 성공신은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네. 또 논란도 많았습니다. 뭐 문화발식 사업 확장, 이른바 뭐 임원들의 먹튀 논란. 자, 이번 사안 이후 카카오의 위기 어떤 좀 업계 파장이 있을까요? 1분이라는 시간은 좀 짧습니다만. 네, 네. 카카오는 가장 대표적인 플랫폼 기업이고요. 그리고 그 밖에 다른 플랫폼 기업들에게도 이런 종류의 경영, 공동체 자율경영 체제라든가 네. 아니면 문어발식 사업 확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내릴 가능성이 있고요. 이사회들은 당연히 경영 의사결정에 참여하면서 그런 종류의 의사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좀 방향성을 모아가지 않을까. 이게 하나의 반면교사로 작용해서 플랫폼 기업들의 경영 철학이나 경영 방침에 좀 적용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알겠습니다. 있겠습니다. 일단은 법인 처벌에 대한 결과를 좀 지켜보겠습니다. 김광석 한양대 교수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